그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디 처박혔는지를 모르겠어. 이렇게 찾아내야 되는데. 아이, 의뢰해서 만드신 거잖아요. 아, 예? 의뢰해서 만드신 예, 거죠. 다 의뢰해서. 걔를, 그 제작할 때 좀 가서 견학도 하시고 예? 그러셨어요. 이거 만들 때. 예. 그 제작소 공방 같은 데 가서 같이 보시고 그랬어요. 예, 같이 음. 갔죠. 그러니까 음. 이걸 만든 애가 금속공학과를 졸업한 사람이긴 했는데, 이런 건 전혀 몰랐어요. 음. 그래서 이제 같이 이걸 보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주형으로 해야 돼요. 주형으로 해야지 다른 제작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 음. 주물을 주형을 뜰려면 주형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왜 그거를 그랬냐면 내가 미술사를 가리킬 때마다 시카고 대학하고 그다음에 토론토 대학에서 계속 학교에 요청을 했어요. 이런 스트럭처 모델이 필요하다. 그런데 계속 거절을 당했던 이유가 너무 돈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럼 뭐 7만 불, 뭐 10만 불 음. 이렇게 든다는 거예요. 이건 뭐 1억씩이나 돈이 들어? 그래서 뭐 그럴 리는 없을 텐데 그렇게 돈이 비싸지 아니더라고요. 내가 해봤는데 나도 많이 도와주고 같이 하고 그랬는데 4천만 원 들었어요. 음. 이게 종류가 그래서 주용도 10종류 이상 들어갔을 것 같아요. 예, 열 종류가 다 뭐예요? 음. 30 몇 종류 들어갔어요. 아, 그만한 열정이 있었던 거지, 그때는. 그 주형은 폐기하셨어요? 아니면 있죠, 아, 계시는구나. 계기적인 가능. 그 옛날에 못난이 인형 세 자매 기억하세요? 그 알아요. 인형. 까만 애들. 세 명 이렇게 예, 예. 그게 우리나라에 없는 집이 없었는데 그 다 버려서 그 세 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드문데요. 오, 그리고 그걸 만드신 분도 그것도 하고 그 주형을 폐기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요즘 나오는 건 새로운 주형으로 음, 사출한 거지. 플라스틱 음. 그걸로 한 거고. 그게 없어졌다고.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바로 주형 플라스틱 아, 사출 공장을 하셨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공장에서 그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봤어요. 그때 이거 어떻게 해주실 수 있냐고 그랬더니 나한테 내가 돈 줄게 딴 데 가서 어. 아, 그래가지고 견적을 내면 얼마가 나오겠냐 했더니 1억 원은 넘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조그만 공방을 찾아다니면서 차라리 계란같이 하는 게 더 싸겠구나 그래가지고 그 공방 아직 있는. 예 있겠죠. 예 그게 을지로에 있어요. 을지로에. 예, 을지로에. 주로 많이 없어졌죠. 네, 지금 재개발, 네, 그죠? 을지로에 공방도 그렇고 옛날에 CNC 선반 그런 데는 다 예. 없어요. 왜 없어졌죠? 재개발, 재개발. 재개발. 거기 재개발되는구나. 그 근방으로 다 이사 가시지 않아요? 근데 뭐 이사 여러 군데로 갔을 거예요. 근데 그 정도 규모가 그 정도 근처에 땅을 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치. 네. 예, 그치. 옛날엔 거기 돈만 주면 하나 원자폭탄에서 잠수함까지 다 만들 수 있다. 진짜요? 거기 이제 쇠 깎고 음, 이러는 데인데 돈만 준 정도. 음. 거기 이렇게 이 때문에 가면 기능올림픽 금메달 그 정도. 음. 자, 여기 이제 앞에 부분의 끝은 다성음악의 발달이 그 시기에 대해서만 하나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고딕건조물의 그 발달하고 같이 했다. 이거는 이제 중요한 문제고, 그다음에 어, 자, 우리가 이제 고딕성당으로의 전개에 있어서는 전에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 이 개념이 제일 달랐던 문제는 뭐냐면은 언제고 로마네스크는 밑으로 하강하는 경향이 있어요. 땅바닥에 딱 붙어 있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스톤 건물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표면이 이렇게 가다가 지표면이 좀 솟구쳤다는 느낌? 그게 그거예요. 근데 고딕 성당은 뭐 다르냐면 지표면과는 완전히 성격을 달리해서 지표면으로 분리해서 하늘로 올라가려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줘요. 그 이제 이 파리 노트르담도 멀리 떨어져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공중부벽이 마치 자전거 바퀴에 그 살처럼 돼가지고 바퀴살처럼 돼서 그거를 날개로 해서 위로 솟구치려는 느낌을 줘요. 마찬가지로 베이에 대한 개념이 제일 중요해요. 대해서 로마네스크는 베이의 밑면이라고 하는 거를 못 벗어나요. 베이의 밑면에 준한다고 하는 것. 즉 반면에 고딕은 높이를 정해놓고 베이의 높이를 거기에다가 맞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잠깐만요. 한번 그걸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 정 선생도 없는데 못 찾겠다. 그러니까 가령 로마네스크 성당은 전 시간에도 얘기를 했어요. 베이가 이렇게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베이의 밑면을 원주로 하는 그러한 아치, 그러한 아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걸 못 벗어났어요.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가령 이제 문제는 정사각형 베이에서는 자, 꺾어 올리겠죠. 이런 개념으로. 근데 그렇다면 여기서 여기 가는 거, 여기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아치 있잖아요. 그거는 요거를 반지름으로 그걸 직경으로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얘는 얘보다 길잖아요. 그러니까 높이도 어떻게 돼요?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 균형이 안 맞는다는 게 되게 컸어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냐면 얘네도 직사각형을 쓰긴 써요, 나중엔. 그러면은 이거는 어떤 현상이 더 생기냐면은 심지어 이 대각선 그로인볼트뿐만 아니라 얘 얘와 얘의 높이도 달라진다는 문제가 생겨요. 완전히 이렇게. 그랬을 때 고딕은 어떤 혁신적인 생각을 했냐면 높이를 고정시키자 아예. 높이를 고정시키고 그 높이에 맞게 끌어올리자.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가령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직사각형. 그럼 높이를 어떤 시점에다 고정을 시켜요. 그래서 이 높이에 맞춰서 얘를 뾰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얘는 더 뾰족해, 얘에 맞추려면 더 뾰족해야 돼. 얘는, 얘는 상당한 정도는 덜 뾰족하게. 그렇게 돼서 높이를 같이 해가지고서 쭉 가게 되면은 옆하고도 높이가 같고, 또 네이버 전체를 통과해서도 높이가 같고 이런 균질성이라고 하는 데에다가 중점을 두게 돼요. 그게 이제 왜 어떤 이념 때문에 그러냐면은 고딕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이념은 단일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 성당 내부의 공간이 단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그 개념에 맞춰서 그 공간이 울퉁불퉁하지 않고 확 트여서 단일하게 만든다고 하는 게 되게 중요했어요. 자, 제 책 갖고 오셨나요? 나중에. 그럼 요게 우선 고딕편으로 한번 요걸로 합시다. 요걸로 하고 어 이제 맨 처음에 에, 정의 이제 맨 처음에 정의편에서는 제일 중요한 요소는 오푸스 모데르눔. 우리가 그 오컴의 철학을 비아 모데르나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고딕을 오프스 모데르눔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묘한 일치를 느끼지 않아요? 예, 같은 거예요.
오컴의 이념이나 혹은 고딕의 이념이나가. 그래서 어, 여기 이제 이런 말 했는데 고전주의가 아닌 한 어떤 양식이라도 긍정적인 명칭을 얻지는 못한다. 빅이라고 이름 붙인 사람은 현대 사람들이 아니라 소재 사람입니다. 라파엘로. 라파엘로하고 또 그 말을 똑같이 되풀이한 사람이 바사리, 여기 바사리. 그래서 고딕 쪽에 아주 야만적인 예술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전형적인 고전주의자들은 인간 지성의 내면적 추상관념에 대응하는 실제가 사물 속에서도 실제한다고 믿는다. 이제 내면적 추상관념은 기하학을 향하고 또한 그 추상관념의 연합에 의해 인과율, 중세용어로 세컨드 에피커시 또는 릴레이션이 얻어진다. 고전주의 아래에서 세계가 얼어붙게 되는 것은 인간 지성의 특징인 기하학 자체가 정적인 것이며 그 기하학에 세계가 준하게 되기 때문이다. 고전주의자들은 물론 스스로가 실제론적이거나 합리론적 이념에 입각한 세계를 올바른 세계로 본다. 고전주의자들은 동시에 플라톤주의자이다. 여러분 여기까지에 걸리는 거 하나도 없죠. 예. 그 어제 정치 철학에 대해서 처음 밤에 얘기를 하는데 내가 정말 긴 말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표정들 보니까 잘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흐뭇했어요. 왜냐하면은 정치 철학이나 윤리학이 어려워요. 도대체 제가 세상에 어디다 대고 보편이란 관념과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 이념은 양립할 수 없다고 했을 때 누가 선생님 맞아요 하면서 당연한 얘기지 할 수 있겠어요. 우리나 그러지 정말. 긴 역사에서 고전주의 기간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짧았다는 사실. 이게요, 고전주의가 짧아요, 언제나. 그리스 같으면은 기원전 480년경에 가까스로 시작을 하죠. 그게 기원전 340년경, 140년 정도 되고서는 그냥 끝납니다. 짧아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르네상스 고전주의 있잖아요. 그럼 르네상스 고전주의는 언제 시작하냐면은 그거를 지오토가 라멘테이션을 그렸을 때 시작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때는 지오토라는 천재가 불현듯이 그걸 확 그렸고, 그 다음에 80년간 고전주의는 침묵이었어요. 그랬다가 마사치오가 나타남에 의해서 비로소 르네상스 고전주의가 시작되었다 할 수가 있어요. 전면적인 것으로서. 그렇게 따지면 마사치오에서부터 라파엘로가 죽기까지는 100년밖에 안 돼요. 그 르네상스 고전주의도. 그 다음에 신고전주의는 더 짧았죠. 말할 것도 없이 짧았죠. 이 고전주의 기간은 짧습니다. 여러분, 왜 고전주의는 짧을까요? 언제나? 의심이 싹 들고, 어? 의심이 싹 들기 때문에. 왜 고전주의가 짧으냐면 간단하게 알고 그냥 하나만 기억하세요. 거짓이기 때문에 짧아요. 그게 거짓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인위적인 거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실천적 삶, 우리의 생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그거하고 그 다음에 고전주의적 이념하고는 일치해요, 안 일치해요? 안 일치합니다. 실증주의적 삶이랑. 그러면 언제고 그냥 한번 마음의 어떤 들뜸에 의해서 고전적 이상주의를 가졌다고 해도 그게 지탱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합니다, 그게. 곧장 흐트러지죠. 그런데도 고전주의가 하나의 기준이고 규범이고 그리고 그것밖에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걸 보면은 참 사람들이 바본지 아니면 위선자인지 뭐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짧았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고전적 이념의 이러한 끈질긴 지배는 우리 자신의 편견과 또 우리의 스스로에 대한 규정에 있어 무엇인가 이상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뭐 그리스 고전주의 여기 이 책에서는 BC 450년에서 BC 300년 사이로 봤고 AD 1400년에서 1500년에 지나지 않는 거.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게 뭐 기준을 뭘로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AD 1500년 근데 라파엘로가 죽은 게 1520년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렇게도 보고 아니면은 라파엘로는 이미 시대착오적인 사람이었다. 왜냐하면은 그 얘기를 해줄게요. 1510년 이전에
이미 매너리즘이 융성하기 시작했어요. 베르키오나 혹은 안드레 델 사르토나 이런 사람에 의해서. 그랬을 때 그 시대를 1500년에서 1520년 사이를 뭐 기준에 따라서 고전주의를 볼 수도 있고 매너리즘 시대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전적 사고방식은 고대, 중세, 근대 일기까지 언제나 주도적인 세계관이었다. 이것은 아마도 한편으로 기하학적인 사유양식, 즉 플라톤주의가 인간 내면에 자리 잡은 지적 이상주의에 부응하는 한편, 사회적으로는 기득권 계급이 자신들의 입지를 불변하고 확고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세계의 기하학을 도입하기 때문이다. 자, 이거는 되게 맞는 얘기예요. 고전주의는 먼저 인본주의를, 다음으로 인간들 사이의 지적 차별성, 그리고 거기에 준하는 사회적 차별성을 불러들인다. 이게 고전주의는 우리 정치 철학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언제나 고전주의에 일치하는 정치 이념은 뭐예요? 귀족주의. 그래서 귀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보편적인 올바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보편적인 올바름에 누군가는 더 가까이 가고 누군가는 덜 가까이 가기 때문에 결국 위계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 그래서 이 고전주의자들의 그 오만, 또 자기 자신에 대한 헛된 허영심,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웃음조차 안 나와요. 그리고, 고전주의는 먼저 인본주의를 불러들인다고 할 때, 이 인본주의는 잘난 사람들의 인본주의인 겁니다. 즉, 인본주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재된 인간 이성, 인텔렉트, 혹은 그러니까 뭐 언더스탠딩 인텔렉트 리즌 어느 걸로 얘기해도 되지만 그것이 세계의 본질과 일치한다. 세계의 본질은 이성적으로 생겼다라는 게 인본주의 그런 견지에서 인간 지성은 개념의 우선권 그리고 거기로부터 세계 유출을 주장하는 바 이것 자체가 모든 위계 질서의 형이상학적 이념이다. 자, 그 다음에 감각은 변전하고 지성은 확고하다. 만약 삶이 비고전적이라면 기존의 지배계급은 언제라도 변전의 운명을 맡겨야 한다. 자, 이제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왜 지배계급이 고전주의 이념을 더 신봉하는지. 어, 고전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 고전주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다 그랬어요? 그 빈켈만이 에들레 아인파르트 und 슈틀레그로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귀한 단순성과 그 고요하다는 말 자체가 변치 않는다는 걸 의미해요. 그냥 정적이다. 딱 고정돼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르네상스 회화를 보잖아요. 그러면 동작이 없습니다. 모든 게 정지돼 있고 얼어붙어 있다는 느낌을 주죠. 그랬을 때 그러한 고전주의가 더 찬사를 받는 이유는 기득권 계급들이 언제고 사회를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기를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즉 뭐냐면 언제든지 돈이 있는 사람들 혹은 더 많은 무력을 쥔 사람이 그 사람들이 정의로운 거지 정의로워서 그 사람들이 더 많은 무력을 쥐게 된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는 견지에서는 자기네들은 어떻게 주장하겠어요? 자기네가 정의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세계를 얼어붙은 채로 고정시켜 놓고자 하는 거예요. 변화나 운동이나 변전이나. 그래서 누구라도 나보다 우월한 돈, 우월한 무력을 쥐었을 때에는 뭐 많은 점에서 기회에 있어서 우선권을 진다. 이런 이념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세계를 고정시켜 버리는 거죠. 어, 역사는 민중의 것이었던 적이 없다. 그것은 힘과 부를 가진 사람들의 것이었다. 자,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힘과 부는 지성에 의해 정당화된다는 거예요. 정의는 때때로 원래는 힘의 문제지만 고전주의자들은 이 사실을 부정하고 정의롭기 때문에 힘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한다. 변전하는 힘은
부정할 수 없지만 변전하는 정의는 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의가 변전하는 거라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안 될 노릇인 거죠. 예. 비고전적 예술은 그래서 긍정적 명칭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난리 나죠. 난리 나. 심지어 어떤 게 아니라. 더 있으세요, 선생님? 예? 책 그때 더 여유 있으시다고.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 오일도 편하겠다. 사인도 해줄게. 닦으세요, 선생님. 먼지를 닦으세요. 얼마? 굵은 거. 할 때다가 있다고 저는 말씀 9번 아시 아는 분이 지금 며칠이야? 3월 20일? 8일이요. 저희는 야, 제가 책을 썼을 때 출판되면 제일 먼저 받아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출판된 다음에. 제가 처음이었나요? 예? 제가 처음이었나요? 예. 아, 그렇게 제일 먼저 갔거든요. 그때가 이걸 쓰고 이 책이 출판될 때가 제가 우울증 때문에 되게 고생스러웠던 시절이라 되게 긴밀했어요. 예, 자주 가고. 예, 그러니까 그럴만 하죠. 주체의였습니다. 처음 받은 그래서 당연히 선생님의 피드백이 되게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독자니까. 근데 그 피드백을 항상 해주셨어요. 아, 이랬다, 뭐 이랬다, 저랬다. 일행이었는데 대체로 호의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괜찮은가 보요. 저도 그냥 개인적인 궁금함인데 여기 첫 폰트만 이게 타자기에서 쓴 이거는 의도하신 거예요? 그 편집자. 편집자가. 예, 편집. 네, 솔직히 얘기할게요. 이 책이 나온 이래 내가 두 번째 보는 게 처음이에요. 한 번도 내 책 쓰고 다시 본 적이 없어. 지금 다시 보고 처음으로.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 읽는 줄 아세요? 이상하다. 누가 썼냐? 잘 썼네. 뭐. 그렇죠. 어우, 저 되게 잘 썼다. 예. 제법 했네. 이게 2015년에 나왔어요. 2015년에 나왔으니까 10년 됐네요? 어, 고전주의자들은 감각적 다채로움과 변화, 헤라클레이토스적 의미에서 를 부정한다. 세계는 기하학적으로 도열해야 한다. 모든 변화와 다채로움 속에서도 무변화의 일자가 있어야 한다. 이 일자가 곧 보편자이다. 보편자 자체는 어떤 문제도 없다. 그것은 거기에 실제론적 신념만 부여되지 않는다면 때때로 유용하다. 그 유용성을 가진 거예요. 그 패턴으로서 대체로.
담어와 학문은 보편자를 포함한다. 개념을 매개로 지성이 작동한다. 문제는 그것의 실제성이다. 그게 진짜 있는 문제냐? 아니면 편의를 위해서만 봉사해 주느냐? 하는 문제라는 거죠. 어떤 경험론자라도 경험의 집약으로서의 개념을 받아들인다. 아무리 경험론자라고 해도 자기 경험의 집약으로서의 개념이라는 거는 있다. 그런 거죠. 고스로프에게는 기술문을 사실, 사물과 개념의 결합으로 본다. 이때 개념은 경험의 대상으로서의 개념이다. 그러나 개념 자체가 설명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개념이 실제하는 것이 된다. 비트겐슈타인은 심지어 범주 역시도 말해줄 수 없는 것으로 본다. 그것은 형식 개념으로서 단지 사유와 논리 속에 반영될 뿐이다. 이때 고전주의는 가장 강력한 반발에 처한다. 됐죠? 고전주의에 대해 고전주의 자체가 이러한 철학에 반발하고 또 이러한 철학은 고전주의에 대해서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이렇게 반발에 이르게 되는 거죠. 뭐냐면 개념에다가 실제성을 부여하지 않을 때예요. 문제는 고딕 예술은 예술 사상 처음으로 경험론적 철학이 전면적으로 반영된 양식이다. 맞습니다. 이게요. 우리가 이제 물론 그래요. 헬레니즘 시대 있잖아요. 헬레니즘 시대에는 말기로 갈수록 점점 더 고전주의가 와해돼 가는 양상을 보여요. 그런데 고전주의의 해체로서의 예술은 있을지언정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예술은 고대에는 없고 말아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의 고전 비극을 보더라도 아이스클러스, 소포클레스, 유리피데스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소포클레스적 세계가 해체돼 나가는 걸 보여주지만 그렇지만 결국은 그 해체한 양상이지 경험론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 우리의 세계는 이렇다 이렇게 나타내지는 못합니다. 어?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네. 그래서 고딕 건조물은 그리스나 르네상스의 건조물과는 확연히 다르다. 그 양식은 비례와 균형 등을 강조하는 고전적 양식과는 현저히 다르다. 고딕은 기하학적이지 않다. 거기에 완벽한 도형은 없다. 있다면 우연히 있을 뿐이다. 고딕 이념의 담당자들에게 완벽한 도형의 추구라는 관념은 없었다. 그것은 영감에 의해 지어진 것이지 기획에 의해 지어진 것이 아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제가 그럼 여기서 베이 있잖아요. 베이. 베이에 있어서 베이의 한 변을 원주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완벽한 도형, 원이라는 완벽한 도형에 대한 집착이에요. 그런데 고딕은 어때요? 그냥 그런 걸 저버리죠. 그런 걸 저버리고 높이만 일정하게 맞추어 놓고 그 높이에 모든 걸 맞추라는 거지. 그 밑변에 완벽한 도형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은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고딕은 고전적 의미의 있어성을 통일성을 갖지 않는다. 그것은 물론 통일적 친밀성을 갖는다. 단지 위계적 통일성을 갖지 않는다. 고딕에는 설계도조차 없다. 고딕 양식은 또한 모든 인간의 신으로부터 등거리에 입각한다. 이건 읽으세요. equidistance. 그래서 그 이후에 쭉 다 줄거야 되겠다. 고딕 성당의 가장 기본적 요소는 베이 시스템인 바. 이게요. 로마네스크 양식은요. 베이 각각이 독립적이지 않아요. 뭔가 그 베이를 메꾸고 있는 돌멩이들 있잖아요. 돌멩이들 혹은 그 베이에 연접해 있는 기둥들 이런 거로부터 독립을 못 한다는 느낌을 받아요. 또 옆에 베이하고 같이 있어야지만 된다는 느낌을 줘요. 그런데 이거는 각각의 베이가 독립적으로 구성돼 있네 이런 느낌을 줘요. 그래서 고딕 성당의 가장 기본적 요소는 베이 시스템. 줄거세요. 이거 베이 시스템. 베이 시스템 외워두세요. 베- 고딕은 일단 베이 시스템이다. 각각의 베이는 지상의 인간 모두가 평등하고 독립적이어야 하듯이 평등하고 독립적이다. 요소 명제는 서로 독립적이다. 또한 모든 요소 명제는 동일한 값을 갖는다.
충분히 알죠? 우리 요소 명제는 서로 독립적이다. 요거랑 관련해서는 요 말이 나온 김에 이거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한테 해드렸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고, 아주 중요한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어, 이 말이 사실은 이런 맥락에서 나오지는 않았어요. 논리적 논거에서. 자, 첫 번째, 요소 명제는 독립적이다. 이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의 상황에서 그 다른 하나의 상황을 추론할 수 없다가 나와요. 추론할 수 없다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쾅 폭탄처럼 나오는 게 인과과 관계는 미신이다. 인과관계에 대한 믿음은 미신이다. 이렇게 해서 이게 세 개가 쭉, 이게 그러면 서로 어떻게 연계를 짓고 있는지 이 기회에 한번 알아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해요. P and Q라고 하는 명제를 생각해 봅시다. P and Q. 그 다음에 P라는 명제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라는 명제예요. 이거는 비가 온다라는 명제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은 얘와 얘는 서로 독립적이에요,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독립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왜냐하면 이 명제 속에 이 얘기가 이미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P and Q이면 P이다 라는 추론이 가능해요. 이 경우에만 추론이 가능해요. 이런 수학적 경우에만, 토톨로지에서만. 그러니까 근데 요소 명제는 독립적이다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 가령 예를 들어서 PQ가 있어요. P가 있어요. 여기 또 Q가 있어요. R이 있어요. 그럼 얘네들 각각은 어떻게 돼요? 서로 간에. 독립적이죠. 자, 우리가 하나의 사건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의 사건은 예를 들면 P, Q, R, S, T 등등의 요소 명제를 그 안에 갖고 있는 사건이에요. 근데 다른 하나의 사건은 이래요. S, T, U, V, UV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 여기서 얘를 추론할 수가 이런 식으로 추론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PQR 때문에. 그죠?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이렇게 완전히 서로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그럼 또 떨어져 있는데 추론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꺼번에 쏟아졌을 때 그 말인 거예요. 논거에서 나오는 저 부분을 이해한 유일한 사람들일 겁니다. 여러분이. 저 말이 나와서 왜 요소명제는 독립적이라는 데서부터 요소명제가 독립적이 아니라면 하나의 사건에서 다른 하나의 사건 추론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하죠. 예. 근데 요소명제는 서로 독립적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또한 뭐 동일한 값을 갖는다. 고딕 이전에도 또 그 이후에도 인간 각각 개별자 파티큘라 진 독자성과 가치가 고딕에서와 같이 강렬하고 적극적으로 표현된 적이 없다. 이 개별자라고 하는 게 고딕 시스템에서는 독립적인 베이들로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독립적이다라는 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돼? 선생님, 우리 문이 유리였잖아요. 그래서 바깥을 향해서 이렇게 서로 열려 있었을 때에는 이 2602호가요, 이 건물 중에 일부라는 느낌을 줬어요. 근데 저걸 철문으로 딱 닫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이 건물이 오히려 강조되는 게 이쪽 창문들이 더 많이 강조되면서 이 건물로부터 독립해서 혼자 단독으로 존재하는 느낌을 줘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독립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진을 보면 현장부터 똑같은 게 이렇게 일렬로 있다고 네.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같은 게 동일한 게 반복적이다라는 느낌도 들지 않아? A가 독립이라는 그거는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잘 들으세요. 우선 비트겐슈타인은 all propositions of equal value라 그래요. 모든 명제는 등가이다. 그거는 모든 베이가 등가라는 거예요.
서로 어느 베이가 다른 베이보다 우월하지 않다. 그런 점이 있어서 그렇고, 그 다음에 베이가 동일한 베이들이 연접해 있다고 해서 걔네들이 우리 동일하잖아요. 우리 논리 형식에 있어서는 동일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다른 요소가 있죠. 각각이. 그래서 뭐 그거는 뭐 똑같이 생겼다,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지 뭐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느낌을 주냐면요. 심지어 이런 느낌을 줘요. 야, 고딕 성당은 아무 베이 하나만 따로 드러낸다. 그래서 서 있을 것 같아요. 따로. 예. 아무 베이만 따로 드러내도 그 베이만으로 독립적으로 그 건축 구조역학적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해서 설 수 있겠구나 그런 느낌을 주는다는 점에 있어서 그래요. 근데 로마네스크는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해가지고서 도저히 무슨 꼭 유현진 생긴 것처럼 무슨 밀가루 뭉치다 이렇게 뭉쳐놓은 것 같아서 어디 한 부분과 다른 부분이 이렇게 독자적이고 분리되어 있는 게 그런 요소가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고딕이라는 용어는 경멸적이고 조소적인 의미로 주조되었고 또 18세기 계몽주의 시대까지도 그렇게 사용되었다. 고딕의 긍정적인 의미가 부여되는 것은 낭만주의 시대에 이르러서이다. 낭만주의자들이 인간의 이성이 아닌 감성이 세계의 주인으로 선언하면서 지성을 의심했을 때 고딕권자문은 낭만주의자들의 희명과 미래의 세계에 대한 동경을 충족해 준다. 이들에게는 고딕이야말로 지성의 선명성과 종합성과는 대비되는 감성과 자유로운 창조와 직관과 상상력의 근원으로 보였다. 그렇지만 이게 중요해요. 고딕은 낭만주의자들이 규정하는 틀을 벗어나 있다. 고딕은 반지 반지성적 요소에 의해서 또 그것이 지닌 자유롭고 확산되는 감성에 의해서만 규정되지는 않아요. 고딕의 그러한 특징은 고딕 이념의 단편이거나 결과일 뿐이다. 낭만주의자들은 거기에서 그들이 보고자 하는 것만 보았다. 뭐냐면은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요. 고딕은 제일 먼저 거기서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될 희면의 깊이, 즉 뎁스 혹은 미닝, 의미 이런 걸 없다고 봤어요. 반면에 낭만주의자들은 어때요? 지성을 부정하지만 감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뭉치를 불러들여요. 그런데 고딕에는 그런 뭉치적 요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낭만주의자들이 고딕은 지성을 부정한다는 점에서는 낭만주의자들과 일치했지만 그 낭만주의자들은 지성을 대체하는 무엇인가를 지성의 자리에 불러들였지만 고딕은 그렇지조차 않았다는 점에서는 또 달라요. 만약 중세 말에 현대의 길, 비아 모데르나, 이 서부 유럽이 장차 밟아나갈 혁신적 철학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자, 실제로 혁신적 철학의 시작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시작이 맞았습니다. 이제 그 흉에 의해서 다시 개화되고, 정리해가 곧이야말로 하나의 거대한 세계이며 가장 진보적이고 세련된 양식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 고딕을 가능하게 한 당시의 부르주아들과 고딕 예술가들은 한편으로 지상적 유명론을 다른 한편으로 천상적 예정설을 거기서 지상적 유명론, 천상적 예정설 줄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믿었다. 지상의 위계와 천상의 위계는 다르다. 지상의 위계는 근거 없는 것이며 어, 천상의 위계는 알 수 없는 것이다. 잘 썼다.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이게 알면서도 이런 말을 안 해줘요. 제가 거기서. 어, 더 독트린 오브 투폴드 뭐 됐죠? 네. 그래서 지상에서는 유명론, 천상에서는 예정설. 천상적으로는 인간 지성의 전능성에 대한 의심은 항상 있어 왔다. 고전 그리스 시대에는 소피스트들이 헬레니즘 시대에는 회의주의자들이 고대 로마 시대에서는
고전 그리스의 영향을 받지 않은 전통적인 로마 교유에 회의주의적인 이념이 있었다. 고딕은 지성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었으며 동시에 변화와 다채로움을 수용하는 인간 감성의 승리를 선언하는 것이었고 농업에 대한 교육의 승리, 교황 총리과 장원과 사원에 대한 개인적 신앙과 도시 성당의 승리, 지성에 대한 신앙의 승리 선언이었다. 그건 뭐 전부 주옥 같네요. 됐어요. 예? 한 번 쓰고 한 번 고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한 번에 표현이 나온 거예요? 예, 그냥 저는 노테다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글을 쓴 과정이 되게 아마 잘 기록되어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근데 그 노트에 보면 거의 교정이 없어요. 그냥 찌찌직 쓰고 던져준 거. 그, 잠깐 쉴 건데, 여러분한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서요, 우리가 법을 어기고, 그리고 정당한 룰을 어기고, 그리고 매우 비인간적이고 야비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돈을 버는 그거는 물론 나쁜 겁니다. 그렇지만 그에 못지않게 나쁜 게 돈보다 더 일차적이고 소중한 것이 인간 정신의 교양이라거나 등등으로 말을 떠들어대는 실제론자들이 그와 동시에 똑같이 위험해요. 우리는 그 두 개로부터 다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은 소위 말하는 그 글쟁이들이 반윤 반윤 윤석열 나도 대통령이라고 생각 안 하나 봐 이제 이름도 잊어먹고 반윤석열 연합을 구성하면서 그냥 윤석열이 난 싫다. 윤석열은 내 이익을 보호해주지 않는다. 윤석열의 이익과 내 이익은 대치한다. 뭐 그렇게 말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편을 끌어들여서 보편적 가치에 준했을 때 윤석열은 탄핵돼야 된다. 진짜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무식한 거예요. 저는 진짜 둘 중에 두 부류 중에 그래도 네가 두 부류 중에 한쪽을 꼭 친구로 삼아야 된다면 누구를 삼아야 되는데 그러면 난 전자예요. 우리 프루스트에서 되게 재밌는 거 했죠. 뭐냐면은 콩부레에서는 더 이상 자기 할머니나 자기 어머니와 같은 부류의 사람을 배출하지 않는다. 기억나요? 그러면서 이제 두 부류만 있는데 한 부류는 무지하고 따분하고 그리고 융통성 없고 어떤 종류의 교양도 숭상하지 않는 무식한 계층. 다른 하나는 앞에서는 자기 비위를 맞춰주면 뒤쪽에서는 자기 욕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어떤 종류의 인간적 세련을 갖춘 인간 두 무리밖에 없게 되었는데 자기가 굳이 선택해야 된다면 후자이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사실. 요새 프로스트 진짜 재밌지 않아요? 어제는 우리 시모네라는 이름에 대해서, 시모네라는, 심지어 그 얘기잖아요. 자기가 잠시 동안 어떤 사유의 레스파이트, 휴식을 가진 다음에 거기서 깨어났을 때 제일 먼저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아, 시모네라는 이름을 생각 안 했었네 하는 거로까지도 얘기를 하잖아요. 쉽시다. 뭐, 그, 발배편은 이제 끝날 때까지 막 숨차게 밀려가요. 콩나물 먹지. 콩나물 괜찮아요? 네. 예, 예. 이거는 음식이 예. 따로 먹어야지. 예.
책을 처음 읽을 때랑 확실히 이제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할 때는 이해 정도가 점점 달라져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제법 깊이가 있네요, 네. 보니까. 잘 썼네. 네. 생각해보니까 그 그거는 만약에 이렇게 들으시는 분은 이런 콘셉트를 그게 아니고 그렇구나. 인터넷에서 사진만 보고 내가 주문을 한 거예요. 되게 작은 건 줄 알았어. 사실 근데 그걸 받아보니까 나한테 너무 커서 안 어울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반품을 해야 되더니 이어링 막 줬네. 그래서 매번 뭐 누구한테 그냥 줘야 되겠다. 비싼 건데 그게 좀 황동에다가 궁금한 건데 물만 안 나오면 됐대요. 그럼 오래 안 나오면 돼. 혜영 씨 이거 총으로 원청같이 생긴 거 이렇게 뜯었어요? 어릴 때 아마 그랬을걸요. 그거 아닌 것도 있어요? 손으로 주는 거. 꼬막 때 봤는데 좀 볼펜으로 이렇게 하더니 이만한 배바늘로 그걸 보면서 왜 그걸 어떻게 보는 피어싱은 그렇게 뚫어요. 또 또 어떻게 보셨어요? 이때 선생님 옆집 누나랑 선생님 경험을 놀라고 그거를 하느라고 이렇게 매달린 채로 그리고 뗀다 바로 해야지 안 막힌다고 응. 조금만 기거를 근데 한 시간 동안 그 대바늘을 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무섭다. 아, 달고 있었다고요, 바늘을? 네, 바늘을 여성분들이 떨어져 바로 그렇잖아요. 여기 아니, 꽂아주는데? 귀걸이에 다는 걸 저도 모르거든요. 저런 걸 어떻게 돌리고 그 놀랬더니 티가 안 나요. 뒤에 하니까 티가 안 나요. 이거 원래 자리가 있으니까 네, 약간 그냥 그냥 생살에다 하는 것보다는 그게 가능한 거야. 근데 굳이 세영 씨가 한쪽 해줬다니까 제가 집에 가서 얼마나 웃기고 미안한지. 아, 근데 또 빠지는 게 아니라 아예 안 오는 거예요? 또 빠진 거 아닐까요? 그 정도면? 시간에 따라 다르지 않나요? 이게 안쪽으로 지나면서 약간 섬유화가 되면 바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저번에 내가 한쪽에 여기가 약간 가려워서 알러지 같이 가려워서 그러고 그냥 내가 아데코스 일단 막 긁었더니 했는데 약간 상처가 날 것 같아. 그래서 거기다가 그냥 아데코스를 발라서 이게 막 빼봐. 바로 막 재생이 딱 됐어. 그리고 또 그날 그 아직은 했던 거 아직은 약하게 막 했으니까 지금 병원에 한국에서 한의원 가서 침 맞으면 안 아픈데 중국에서 맞으면 그렇게 아프대요. 바늘을 두껍게 네. 그리고? 중국은 흰바늘 써갖고 침이 공포래요. 아주 아파요. 근데 한국은 그냥 되게 아주 그래. 아유 일회용이나 쓰면 돼 이게 아, 예전에 저였나? 킬빌인가 어디 영화에서 사람 죽일 때 여기에다가 이만한 바늘 꽂는 게 있었는데 아고 여기 혈자리인지 구멍을 찾아서 머리에 이만큼 바늘을 넣어가지고 넣었다 빼가지고 그
죽이는 거예요. 근데 티가 안 나요. 아, 진짜 그 네. 딱 지점을. 내 아는 지인인데, 그 지방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농촌이에요. 병원도 많이 없어. 한의사도 없고. 거기 할아버지들은 그 일회용 침을 많이 싸서 아픈 건 아무 데나 뿌리는 게 그 아픈 수직침 일종의 그런 거 아니었어요? 시도는 한번 해보세요. 오, 근데 아, 이건 제가 쓰기는 너무 과한데요. 안 과해요. 왜냐면 예, 막상 하면 안 과해요. 예. 아, 시도를 해보라니까. 안 되면 말고. 뭐. 필기 영화 찍은 장소 필기 일본이 있거든요. 선생님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곰파치라고 한번 가보세요. 곰파치. 레스토 로폰기 진정에. 예, 예. 그 장소가 무슨 시도 오고 막 필을 찍었던 장소로 유명하더라고요. 음식 그거. 세트가 아니라. 예, 예. 그러니까 어색해. 아니에요. 어디 봐요? 예. 괜찮아요. 어울려요. 뭐 어울려요. 본인 거네, 뭐. 수영 씨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저한테는 가끔 하면 괜찮겠다. 예, 괜찮아요. 예, 예뻐요. 이게 색깔이 너무 막 많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서 원래 꽃이네요. 팬지 같은 꽃인가 봐요. 오늘 그냥 오늘 청바지랑도 되게 잘 어울려요. 그거 제가 꽤 비싸게 주고 샀어요. 돈 많이 주고 산 네. 거예요. 예. 어쨌건 이런 거는 세상에 어디도 없잖아. 예. 흔하지를 않잖아요. 선생님 오늘 이상이나 그때 전공은 지금하고 똑같아요. 그냥 서양 회화 저 회화. 회화는 실기로 그리는 해야 아니면 실기로 그리는 그림. 그림을 그리셨구나. 네. 작품 활동을 안 하세요? 지금요? 지금 딱히 안 하고 그냥 취미처럼 동양화 그러니까 집에 있던 그 네네 납달. 그것만 그냥 동양화? 네 그 저기 동양화는 교수님한테 색깔로서 아니면 국화 이런 색깔 여기에 있었는데 그거요? 냉장고로 교수님 치우셨어요. 냉장고 냉장고에 또 오래 두다가 치우셨어요. 냉장고에 어디 봐요, 보여줘. 좀 있어 나중에 선생님이 어울린다. 뭐든지 다 아니, 화려한 게 어울려요, 선생님. 의외로 화려한 게. 소박한 거 안 어울린다니까? 희한한데 엄청 희한한 것까지는 아니야. 그냥 인과를 그리고 그런 게 아니라 번쩍거리거나 색깔이 모카로 그러는 게 네, 아니야. 딱 아주 이게 딱 무슨 같은 꽃일까요? 말이네. 달리는 무슨 말이네. 꽃일까요? 보여주세요. 모카가 더 어려워. 색깔을 한 줄을 나 이 꽃 알았는데, 농담으로 조절해. 좀 못다. 실제 있긴 있는 꽃일 텐데. 예. 이거 있어요. 팬지 같은 거 아니고요. 미국에서 사신 거죠? 예? 미국에서 예, 사신 미국에서. 한국에 와서는 이런 거 사신 적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한 번도. 단 한 번도. 한 번은 백화점 지나가다가 예. 백화점 매대에서 팔고 있는 중국에서 들여온 코스튬 주얼리를 봤어요. 근데, 야, 정말 너무 촌스럽더라. 중국 것들은. 옷에 또 여친처럼 하실 수도 여치가 있을 지금 거예요. 그렇게 잘 수 있겠다. 단추 비슷하게 됩니다. 맞죠.
괜찮아요? 아니 그 선생님한테 사는 그 진짜 큰 다이아가 있어서 겁습니다. 갑자기 네, 갑자기 나겠습니다. 자, 또 봅시다. 고딕의 감성주의와 불합리성이 고전적 이념에 젖은 계몽주의자들에 의해 비난받았다. 이 고딕을 비난한 사람들이요. 그 나중에 18세기 사람들 있잖아요. 계몽주의자들, 뭐, 특히 디드로에 의해서, 볼테르에 의해서도 마찬가지지만 되게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당화와 비난은 상대적이다. 서부 유럽은 더 이상 봉건영주의 것이 아니다. 왕과 결탁한 부르주아의 세계가 될 예정이었다. 고전주의의 지지자는 동시에 계몽주의자이다. 그들은 우월한 규준이 지배적이어야 된다고 믿는다. 그러나 고딕 인형과 고딕 성당에 그러한 것은 없다. 근데 이것이 고집권이 비난받는 이유였다. 즉, 내부 공간에 공간적 차별성이 없다는 거예요.가 컸어요. 그러니까 그 로마네스크 성당은요, 모든 것들이 구획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공간에 위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공간에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은 어떤 공간에 있어야 되고, 지위에 따라서,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근데 고딕은 공간의 단일성이 있어요. 공간이 횡한 채로 모두에게 공평성을 제공해요. 그래서 누구는 어디에 앉고, 누구는 어디에 앉고,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계몽주의자들은 자신의 지성에 대해 과도한 자신감에 찬 사람들이었다. 자, 이제 용어에 대해서 나옵니다. 고딕이라는 용어는 그 양식이 전성기에 있었던 12세기 중반과 12세기 말까지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현대의 작품, 오프스 모데르눔 혹은 오프스 프랑키게눔, 프랑스 작품이라고 불렸어. 여기서 모데르눔이라는 이름은 이제 당시의 모데르누, 모데르누스 이렇게 말할 때는 그냥 당시에는 아방게르드, 첨단적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봤을 때는 고딕이 아방게르드였던 거예요. 라고 불렸다. 여기서 그래서 고딕 성don과 부속 부조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혁신적이었으며 동시에 인간의 상상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었다. 심지어 그 건조물은 계획적인 설계에 따른 것도 아니었다. 고딕은 어떤 체계적 파과 수련의 진공 상태에서 불현듯 나타났다. 이게요, 지금도요, 고딕에 관련된 문헌이 거의 없어요. 유일하게 있다는 게 이제 비올레 르틱이라는 사람이 한 건데, 그 비올레 르틱은 이미 건축되어 있는 고딕에 대한 설명을 했지, 고딕은 이렇게 지어져야 된다는 설계도를 제시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없습니다. 네. 혹시 당시에 비잔틴 세계는 어떤 건축? 도움, 그냥 계속 예. 그러니까 도움을 중심으로 해서 도움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도움에다가 각각의 부속 건물들을 지어 나가는 거. 예. 그럼 비잔틴은 뭐 그냥 변화가 없이 천년간 그리고 쇠퇴했죠, 뭐. 예. 이것은 당시의 고딕은, 당시 서부 유럽인들은 그들의 새로운 건조물을 경의와 찬탄으로 바라보았다. 이것은 전례가 없는 것이었다. 모데르누스라는 용어는 새로운 혹은 혁신적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오코메 철학은 비안 모데르나에 이르는 문을 열었다고 14세기에 알프스 이북의 지역에서 말해지고 있었다. 이 알프스 이북이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 이것은 과장이 아니었다. 앞으로 자세히 말하겠지만 고딕 건조물은 새로운 철학, 유명론이라고 불린
함께한 새로운 시대의 도리를 알리는 전령이었다. 그 전령은 비밀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당당하고 자신만만하게 자신을 드러냈다. 고딕은 먼저 프랑스 예술이었다. 그것은 일프랑스에서 시작되어 영국과 북유럽으로 퍼져나갔다. 아마도 최초의 본격적인 고딕 건조물은 파리 북부의 생드니, 원래는 바실리카였습니다. 그래서 불어로는 바실리크 드 생드니의 성가대석일 것이다. 콰이어. 사실 성가대석이라고 하지만 성가대석을 포함한 앱스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긴 했습니다. 예, 앱스. 거기서 처음으로 교차공룡, 립드 볼트, 처명아치, 공중무벽 등이 한꺼번에, 이게 한꺼번에 하루아침이라고도 해도 좋을 순간에 결합되어 나타난다. 곧 이어 일들났을 때의 거대한 노트르담 성 대성당. 이게 이제 파리 노트르담이죠. 그래서 카테드랄 노트르담 드 파리, 이 수일리, 이 주교에 의해 착공된다. 사실 여기 보면은 이 이게 이제 착국 연도를 1120년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1196년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생드니의 앱스는 1140년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래요. 노트르담 대성당이 먼저 착공됐잖아. 아닙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이 슐리에 의해서 착공됐을 때는 그게 고딕형 성당이 될 거라는 예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1150년이 돼서야 우리 고딕으로 하자 이렇게 된 거였었어요. 그때는 기초 탔습니다. 기초. 거기다가. 이때 이후로 프랑스의 교역의 중심이 되는 많은 도시에 고딕 성당이 세워지게 된다. 고딕 성당의 건설 시기와 고딕 양식의 전개의 추이는 예술사의 연구에 있어 중요하다. 근데 여기 한번 위에 봅시다. 노트르담 대성당이 지어지는데 75년 걸렸죠. 75년? 이 사람의 그 생물연대 아니에요? 맞네. 슐리에, 그래, 맞아요. 고딕 성당은 1150년 돼서야 고딕 성당으로 지어지게 돼요. 근데 그 고딕 성당의 그 기초는 1120년경에 세워진 게 또 맞아요. 예. 어, 생드니 성당으로요. 예? 그게 1120년은 생드니예요? 1140년. 1140년. 네. 예. 그래서 고딕 성당의 건설 시기와 고딕 양식의 전개의 추이는 예술사의 연구에 있어서 중요하다. 이 되게 두 개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언제 건설됐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게 13세기를 넘어서서 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1300년을 넘어서 1300년 이후에 지어진 거를 우리가 고딕이라고 부를 수 있냐? 1300년 이후에 착공된 거를 고딕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그냥 고딕을 모방한이라고 불러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또 그 추이가, 그러니까 그게 건물이 지어 나가지면서 뭔가를 지향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그 지향점, 그게 또 중요하고, 그래서 마지막 시기에 지어진 샤르트르, 노트르담도 샤르트르죠. 그러니까 샤르트르 성의 노트르담이 아마도 고딕 궁극적 이념을 가장 포괄적으로 드러낸다. 그렇다 해도 그것조차도 완전한 고딕의 완성은 아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런지 말을 해줄게요. 이거 샤르트르를 모방했다 그랬잖아요. 여기. 예. 자, 고딕이 공간적 통일성을 원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측량, 아이를 계속 덧붙여 나가는 게 바람직할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여기 봐봐요. 아이를 있게 되면은 이 기둥들 있잖아요, 기둥들. 기둥들에 의해서 이쪽 공간하고 이쪽 공간은 어딘지 분리가 돼요. 어쨌건. 근데 여기다 아이를 하나 더 더한다? 이건 아니죠. 그래서 이게 가장 이상적인 고딕의 형태예요. 공간을 통해서. 근데 샤르트 대성당은 여기에 아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는 없어요, 아이이. 그러니까 샤르트 성당이 묘하게 보수적인 성격과 로마네스크적인 성당과 고딕 성당의 그러니까 로마네스크 성당의 잔재를
가장 덜 가지고 있어요. 그나마 없어요. 예, 이거 제가 이거를 넣은 거는 이게 그 하나의 지향점이었다. 근데 이렇게 된 거는 없어요. 그나마 샤르트가 제일 가까운 거죠. 그래서 그렇다 해도 완전한 고딕의 완성은 아니다라는 건 왜냐하면은 제2측량, 더 세컨 아이이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무엇인가 과거의 모습이 미련을 지닌 채로 들러붙어 있다. 우리 신체의 맹장처럼. 이것은 나중에 자세히 말해줄 것이다. 고딕 음악 역시도 파리의 노트르담에서 시작된다. 노트르담 악파라고 불리게 된 새로운 음악은 레오넨과 페르땡 의해 게시된다. 레오네의 작품이라고 확정된 것은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오르가눔 대곡집에 보존된 페루탱의 작품들은 최초의 본격적인 다성 합창으로서 고딕성당에 준하는 음악적 고딕 양식을 지니고 있다. 기준성부, 테노르, 위에 차례로 쌓아 올려지는 사성부의 합창곡, 그래서 이거를 오르가눔 쿼드로플룸이라 그러죠. 들은 고딕 성당의 상승감과 같은 종류의 상승감을 자아낸다. 로마네스크의 그레고리안 성가가 단성 음악의 완강하고 굳센 모습을 보인다면 이 그레고리안 성가를 들으면 어떻게 그렇게 땅바닥에 딱 붙어 있고 전투적이고 고집스러운 그 로마네스크 사원하고 그렇게도 비슷한지 몰라요. 반면에 페루땡의 음악을 듣잖아요. 그러면은 또 얼마나 그렇게 상승하면서 계속해서 그냥 도취된 채로 상승하려고 하는 그렇게 정신사나운 모습을 보이는지 그것도 또 신기할 노릇이에요. 잠깐만요.
예, 테노르예요. 예. 이게 테노르라고 하는 게 불어에서 뜬이를 해서 나와요. 잡는다, 잡아준다, 전체를. 그레고리안 찬트 듣다가 저런 거 들으면 굉장히 아방가르드하게 그렇죠. 왜냐하면 그레고리안 성가가 그 견고하고 단단하고 확고하고 그다음에 고형적이라고 한다면 그 고딕 음악은 뭔가 날리는 듯하고 가볍고 흩어지는 듯하고 부질없고 그런 느낌을 확 주죠. 근데 이런 다성 음악이 오히려 저 세속 음악에서 먼저 도입이 됐다고 들었거든요. 네, 트로베르 트루바두르에서 먼저 도입됐었어요. 뭐. 그 트로베르 트루바두르에서는요, 다성음악이라는 게 단순히 귀학이 도입됐다는 것뿐이었었어요. 귀학 음악이 도입됐다는, 귀학과 성악이 동시에 진행됐다고 하는 거. 그래서 그레고리안 성가는 리듬과 화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 그러나 페르땡에 의해 한꺼번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리듬과 화성은 음악 세계를 풍요롭게 하게 한다. 물론 거기에서 로마네스크 음악 특유의 강렬한 단순함은 사라진다. 어? 대표적인 고딕 성당들은 대부분 영국의 웰스 성당을 제외하고는 또 영국도 한칼합니다. 정말 웰스 성당이 대단한 성당이거든요. 대부분 프랑스에 있다. 여기서 대표적인 것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규모에 대해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고딕의 새로운 이념들이 성당 건축을 통해 드러났음을 말하는 것이다. 성당의 구조 역학적 모습들이 철명 아치와 공중 부벽이 아닌 한 그것은 고딕 건조물은 아니다. 12세기 유럽에서의 프랑스는 가장 진보적이었으며 가장 도시화된 국가였다. 엄밀히 말하면 당시 국가라고 할 만한 나라는 프랑스와 영국밖에 없었다. 국가는 단일한 주권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그럼 다른 데는 어땠냐? 주권이 단일하지 않았습니다. 봉건 영주들 때문에, 지방 영주들 때문에. 그 두 나라만 왕과 결합한 부르주아가 지방 영주들의 분권을 제어할 수가 있었다. 고딕건조물이 독특하게 프랑스적이었던 이유는 뒤에 2년 편에서 더 자세히 논의될 것이다. 라고는 하지요. 하지만 여기에 이미 그 얘기가 다 나와 있어요. 뭐냐면 강화되는 왕권과 상승하는 중산층 이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게 규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고딕의 새로운 이념들이 성당 건축을 해서 성당의 구조 역학적 요소들이 첨예같이 공중부벽이 아닌 한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고딕이 지어지는 순서에서요. 제일 먼저 지어지는 게 뭘 것 같아요? 아니에요. 어디 골조? 자, 어디 골조인지 말을 해줄게. 지금 알면서 저 이름을 몰라. 네이브 갤러리. 네이브 갤러리. 그게 제일 먼저 세워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네이브 갤러리 다음에 뭐가 지어질 것 같아요? 아니, 아니에요. 공중부벽이죠. 공중부벽. 공중부벽이 지어지고, 그 다음에 공중부벽을, 그, 이제 그렇게 되면은, 자, 그러면은 공중부벽에 있어서 공중부벽의 기둥만 먼저 세워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네이브 갤러리를 밀어주는 플라잉 버트리스 요거는 언제 뭐랑 같이 지어지냐면은 지붕이 세워질 때 같이 지어지는 거예요. 지붕을 얹을 때. 이제 왜냐하면은 먼저 플라잉 버트리스만 하게 되면 건물이 안쪽으로 무너지겠죠. 근데 지붕만 세우면 바깥쪽으로 무너지겠죠. 그래서 그게 같이 진행이 돼요. 그게요, 참 재밌게도 어디에 그 지어지는 과정이 있냐면은 그 로마 교황청에서 그 책을 냈어요. 고딕 성당에 대해서 책을 냈는데
그게 뭐 골조고 뭐고 그런 게 없는데 지어지는 순서는 또 그대로 나온 게 있었어요. 그 책이 저한테 있었는데 제가 책을 잘 버리거든요. 그래서 또 그것도 갖다 버렸네. 그 있으면 그 책 보여드리면 참 재밌었을 텐데. 그래서 밀라노의 두오모나 피렌체의 두오모가 어, 고딕 성당으로 오해되어 왔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알프스 이남의 고딕 성당은 없다. 꼭 읽으세요. 알프스 이남. 즉 이탈리아에는 고딕 성당 없어요. 고딕 이념은 이탈리아인들의 것이 아니다. 그들이 고전주의를 벗어난 것은 16세기가 되어서였다. 즉 이탈리아인들이 자기네 고전주의에 대해서 의심을 조금이라도 품는 거는 매너리즘에 와서예요. 의심을 품었다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자기네 고전적 이념을 저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지중해 유역은요, 그 후로도 계속 고전적으로 남아요. 지금까지도. 플라톤은 지중해 유역을 계속 지배한다. 이탈리아인들은 성 아우구스티누스나 성 안셀무스,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해서만큼 가운일론이나 오컴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뭐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아예 안 기울였죠. 여기 이렇게 딱 봐도 이제 밑에 게 피렌체네요. 위에 게 밀라노고 밑에 거는 옆면이 나타나 있으니까 잘 보여지는데 여기 보면은 이거 자체가 지금 그 노트르담 사원 파리 노트르담이나 샤르트르하고 벌써 같아요, 달라요. 옆면 자체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벽으로 돼 있잖아요. 버트리스가 아니라. 예. 고딕 성당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지녀야 한다. 하나는 그것이 고딕 시대에 건립되었다는 사실이다. 이거 중요해요. 시대적으로. 양식의 동시대성은 예술의 의미를 가리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동시대의 이념과 양식은 같아야 한다. 이것을 벗어나면 시대착오적 키치일 뿐이다. 현대에 지어지는 르네상스풍의 건물을 누구도 르네상스 건물이라고 하지 않는다. 13세기가 지나 착공된 고딕 건조물은 고딕풍의 건조물일 뿐이지 고딕 건조물은 아니다. 알프스 이남은 한 번도 고딕적이었던 적이 없다. 그들에게 그것은 단지 야만적인 건조물이었을 뿐이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념 역시 프랑크족의 미신이었을 뿐이다. 이탈리아인들이 생각할 때, 이탈리아인들이 생각할 때 오컴의 유명론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지만 알았다 한데도 아마 기절초풍을 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세대 같은데 말고 그냥 프랑스에서요. 13세기인데 그 후기 중세 후기에 또 고딕식 양식으로 지어진 성당은 그것도 시대가 그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시대 이후에 지어지지 않아요. 프랑스에서는 아예. 지었던 것들이 준공이 늦어진 건 있어도. 예, 시작은 다 13세기에 해요. 늦어도. 어쨌든 끝나는 거는 지금까지 안 끝난 것도 있습니다. 쾰르는 아직도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착공이 언제냐가 되게 중요해요. 크고 여기지 않을 그 예. 시기 안에 지어져야 된다고 하면 그 시기를 언제쯤으로 봐야 돼요? 이제 고딕 성당의 이념이 대체적으로 드러나는 거 있잖아요. 그건 1300년까지는 지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부속 건물들이 계속 더 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딕 건조물은 완성되지 않는다. 괴테가 그런 말을 해요. 그게 왜냐하면은, 봐봐요. 우리가 고전주의 이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인가가 정칙적이고 틀을 갖추고 있고 건축적 구도를 갖추고 있죠. 그렇지만 그와 반대되는 이념이라는 건 언제나 확산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주의 소설을 읽어도 더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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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그 사실주의 이념에서 인상주의 이념으로 이제 갓 옮아온 프루스트 읽고 있잖아요. 그걸 봐도 무엇인가 계속 더해지고 더해지고 심지어 문장에서도 그래요. 부대 상황에 의해서 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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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의 더함이에요. 고딕성당에서. 그래서 서기기 16세기쯤에 지어졌다. 그러면 그
고딕 아니죠. 아, 예. 스타데기부터 그러면 프랑스는 어떻게 사회가 변하나요? 14세기부터요? 네. 14세기까지도 고딕적 이념과 전통적인 이념이 혼합해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많이 전통적이죠, 그래도. 그러니까 중세예요, 아직까지도. 중세고, 그들이 이제 그걸 벗어나는 거, 그거는 16세기 와서예요. 설계도가 없이 그냥 지은 건가요? 얘는 예, 이제 예. 지었지만 여기 설계도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안 남아 있어서 그렇다. 아니에요. 안 남아있지 않아요. 없었어요. 설계도 예. 없이. 그 설계도에 대한 어떤 기록도 없어요. 로마네스크 성당은 있어요. 심지어 생세르맹이 있으니까. 그런데 고딕은 어떻게 설계도가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싶어요. 정비주의를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 상상. 머릿속에 있었던 거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래서 고딕에 대한 기록은 뷰올렐르 딕이라고 하는 이 사람 검색해 보세요. 어, 설계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설계도 없이 그렇게 거창한 건물을 어떻게 그렇게 완결되고 완벽하게 지었을까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 마음 속에는 있었어요. 이렇게 짓자. 그리고 서로 굳이 그거를 얘기를 안 해도 통일된 건물을 지어냈어요. 석공들이 모여갖고 지네끼리 의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어가면서, 야, 나 됐다. 그쪽 그만해라. 이쪽에서 조금 더 올릴게. 이렇게. 뭐라고 나와요? 19세기 프랑스 건축가 예, 그리고 중세 건축을 연구하고 복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예. 하는 데서 노트르담 그리고 생트 샤펠, 카르카손 성당 등의 복원 작업을 주도했습니다. 예, 그 사람이 그래서 욕 많이 먹어요. 왜 그러냐면은 비올렐르 딕이 복원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옛날 걸 덮어버렸어요. 옛날에 본래 모습을 파괴해버렸고. 그래가지고 욕 많이 먹습니다.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추가하기도 했는데 이 점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때 우리 프로스트에서 나왔었잖아요. 비올렐르 딕 나왔죠. 네. 예. 그래서 이상한 데서 좋지 않게 얘기했었어요. 아, 나와요. 예. 예. 복원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참, 우리가 이 프루스트 읽으면서 다시 나는 느끼지만 프로스트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방대한 지식에 대해서 완- 완전히 그 이해하고 읽지는 못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요만 합시다. 나중에 다시 이 책으로 돌아갈 때는 소고 문학으로 돌아갈 거예요. 링과 로마나. 그 다음에 링과 로마나로 돌아갈 필요도 없겠다. 그냥 세계 위기로 6편으로 들어가면 되겠다. 고딕하고 다시 어, 음,